물폭풍이 이미 아슐해우 주변 도로를 끊어놓았고 가난한 리조트 직원 박도윤은 VIP 빌라를 점검하던 중 대피하지 않은 남자를 발견한다. 그 남자는 말없이 낡고 손으로 덧칠한 큐브를 돌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물과 진흙의 충격이 들이닥치고 도윤은 미끄러운 계단에서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낯선 남자를 옥상까지 끌어올린다. 옥상에서는 바람이 포효하고 모든 것이 하중을 견디느라 삐걱거린다. 헬기가 나타나지만 밧줄을 단 한 번만 내리며 오직 한 명만 끌어올릴 것임을 분명히 한다. 도윤은 의식을 잃은 남자를 밧줄에 묶어 먼저 보낸다. 그런데 그 남자가 갑자기 눈을 뜨고 도윤의 손목을 움켜쥐며 속삭인다. 울보야, 무서워하지 마. 밧줄이 팽팽해지고 두 사람의 손은 강제로 떨어지며 도윤은 홀로 남아 그 낡은 큐브를 급히 붙잡는 순간 아래에서 두 번째 급류의 소리가 치솟는 것을 듣는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비품실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다시 우뭉거렸다. 창밖은 물줄기가 유리를 때리며 흰 선을 그었다. 박도윤은 젖은 장갑을 벗지도 못한 채 휴대폰을 귀에 붙였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할머니 댁 바로 들어갑니다. 상대는 숨도 안 쉬고 말하듯 숫자만 찍어냈다. 도윤은 얘라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다. 손바닥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비품 선반 아래에 숨겨둔 통장 사본을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다. 종이만 봐도 잔액이 떠올랐다. 0 근처의 작은 숫자. 복도에서 직원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댐경보래, 전원 대피. 누군가 외쳤고 또 다른 누군가는 캐리어를 끌며 울먹였다. 그런데 지배인의 목소리는 그 소란을 뚫고 유난히 또렷했다. 박도윤, VIP 빌라 창문 보강했어? 거긴 손님들 자산이 걸린 데야. 도윤이 고개를 들자 지배인은 우비도 제대로 안 입은 채 서류판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다. 지금 사람들 다 나가는데요. 사람들, 너도 사람이지. 근데 너는 보너스가 필요하잖아. 그 말이 심장을 툭 치고 지나갔다. 도윤은 비품실 문을 닫고 벽에 걸린 안전모를 썼다. 끈을 조이는데 손가락이 잘 안 움직였다. 비가 아니라 공포가 손을 젖게 했다. 그는 도구함을 들고 계단으로 뛰었다. 밖은 이미 물이 발목을 휘감고 있었다. 경보 사이렌이 멀리서 가깝게 다시 멀리서 울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무전기에서 잡음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진입로 통제. 도로가 끊겼습니다. 차량 접근 불가. 남은 인원은 즉시 고지대로. 도윤은 한 걸음 주차장 쪽으로 뛰려다 멈췄다. 진입로 끝은 이미 물이 번지며 검은 띠처럼 끊겨 있었다. 차단봉이 내려와 있었고 어떤 불빛도 들어오지 않았다. 누군가는 전화만 붙잡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젖은 얼굴로 서로를 밀치듯 지나쳤다. 도윤은 도구함 손잡이를 더 꽉 쥐었다. 그리고 올 수 있는 길이 끝까지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서 있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부터 도윤의 선택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다. VIP 빌라는 언덕 위에 있었다. 유리와 대리석이 폭우를 소리로만 느끼는 곳. 아래 직원 숙소 쪽에서 들리던 비명과 발자국은 여기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도윤은 창문 프레임에 보강판을 대고
드릴을 잡았다. 드릴이 돌아가려는 순간 실내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딸깍. 마치 누가 퍼즐을 맞추다가 포기한 듯한 소리. 그는 드릴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거실 중앙, 커튼이 바람에 살짝 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한 남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손님, 계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공기 속에서 작아졌다. 분명 비어 있어야 할 객실이었다. 전 직원에게 비워두라는 공지가 내려왔었다. 남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손에는 낡고 다른 큐브가 들려 있었다. 한 면은 누군가 손으로 색칠을 덧댄 듯 얼룩이 있었다. 남자는 큐브를 돌렸다. 딸깍, 딸깍. 사이렌 소리에도, 물이 차오르는 소리에도 그 리듬만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도윤은 다가가 남자의 팔을 잡으려 했다가 멈췄다. 팔꿈치 근처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잠깐 보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도윤의 눈앞에 오래전 보육원 복도가 스쳤다.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대피하셔야 해요. 지금 위험해요. 도윤이 낮게 말하자 남자가 처음으로 입술을 움직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목소리는 젊었지만 그 안에 깊은 무게가 있었다. 마치 오래된 어른처럼. 도윤은 강하게 말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물이 올라와요. 나가셔야. 그때 남자가 갑자기 큐브를 쥐어짜듯 움켜쥐었다. 여기서 누가 기다려. 그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눈동자가 어디에도 닿지 않는 사람처럼 공허했다. 도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어깨를 잡고 문 쪽으로 끌었다. 남자는 저항했다. 힘이 예상보다 셌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둘의 신발이 서로 엇갈렸다. 제발요. 살아야 해요. 도윤이 외친 순간 마이너스 멀리서 산 쪽에서 굉음이 났다. 바닥이 아주 잠깐 믿기지 않게 흔들렸다. 유리잔이 선반에서 떨며 서로 부딪혔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굉음은 비소리가 아니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이 버티던 것을 놓아버린 소리였다. 소리는 먼저 왔다. 그 다음이 진동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힘이 왔다. 도윤은 남자를 끌어안다시피 해서 계단으로 밀었다. 복도 끝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고 바닥이 젖어 있었다. 어딘가에서 이미 물이 새고 있었다. 이쪽이에요. 도윤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마치 잠에서 깨지 못한 사람처럼 반박자 늦게 움직였다. 큐브는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구르며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1층 쪽에서 무언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사람이 두드리는 게 아니었다. 물과 진흙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소리. 쾅! 빌라가 한 번 크게 몸을 떨었다. 도윤은 남자의 손목을 잡아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뛰었다. 계단 창문 밖으로는 어둠 속에 하얀 포말이 번져 있었다. 등 뒤에서 물이 올라오는 기척이 점점 가까워졌다. 옥상 문을 열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비가 아니라 차가운 돌멩이처럼 부서지는 비였다. 도윤은 남자를 난간 쪽으로 끌어당겼다. 아래는 이미 그들의 세계가 아니었다. 물이 땅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여기 앉아요. 앉고 숨 쉬어요. 도윤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남자의 어깨에 둘렀다. 남자는 멍하니 도윤을 보더니 갑자기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안 돼. 또 마이너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번의 충격이 왔다. 옥상 바닥이 미끄러지듯 흔들렸다. 소리는 났지만 그는 곧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남자의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감겼다.
도윤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몸을 세워 벽에 기대게 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어 있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헬기, 구조대, 불빛,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바람과 물과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절박한 소리. 도윤은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길이었을 곳은 거대한 소용돌이였다. 건물의 일부가 뜯겨나가 떠다녔다. 물 위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도윤은 남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손목에 감았다. 그 순간 옥상 끝쪽에서 금속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붕 구조물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소리. 도윤은 숨을 들이마셨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세상은 둘을 한 조각 지붕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고립시키고 있었다. 새벽은 오지 않을 것처럼 어두웠다. 도윤의 손가락은 감각이 무뎌졌다.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무게가 달라졌다. 남자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도윤은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바람을 등지고 몸을 감쌌다. 조금만 버텨요. 그 말은 남자에게도 자신에게도 하는 말이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낮게 윙 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구조 헬기의 탐조등이 빗줄기를 칼처럼 가르며 내려왔다. 도윤은 두 손을 머리 위로 흔들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목이 쉬어도 소리쳤다. 바람이 그의 목소리를 찢어놓는 것 같았다. 헬기는 가까이 오려다 강풍에 밀려 한 번 크게 휘청했다. 도윤은 아래를 내려다봤다. 길이었을 곳은 이미 물에 끊겨 있었고 휴대폰 화면은 신호가 잡혔다 끊기기를 반복했다. 이곳에선 저 헬기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한 명만 태울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손으로 하나를 그리며 밧줄을 내렸다. 딱 한 번, 딱 한 사람. 도윤은 밧줄을 잡았다. 손바닥이 아팠지만 놓을 수 없었다. 그는 뒤를 돌아 남자를 봤다. 그 순간 추심업자의 목소리가 다시 귀에 울렸다. 내일까지.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집, 비가 새던 천장, 겨울마다 올라오던 바닥의 냉기,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덮쳐왔다. 내가 먼저 가면 할머니 집은.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돈보다 더 깊은 곳을 건드릴 거라는 걸. 도윤은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무거웠다. 젖은 옷이 더 무거웠다. 밧줄은 바람에 흔들렸고 헬기에서는 계속 손짓을 했다. 빨리. 도윤은 자신의 허리끈을 풀었다. 그 끈으로 남자의 상체와 밧줄을 단단히 묶었다. 매듭을 2번, 3번 확인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는 끝까지 했다. 미안해요. 도윤이 낮게 말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살아남은 이유가 생겨요. 조종사가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남자의 몸이 공중으로 들렸다. 도윤은 한 발 앞으로 나가 밧줄을 받쳐들며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아줬다. 헬기가 조금씩 멀어졌다. 탐조등이 도윤의 얼굴을 비추고 지나갔다. 그 짧은 빛 속에서 도윤의 표정은 단단했다. 아니, 단단해지려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헬기의 그림자가 옥상에서 멀어지자 도윤은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혼자인지 실감했다. 밧줄은 떠났고 남자는 떠났다. 남은 건 바람과 흔들리는 구조물의 삐걱임 뿐이었다. 도윤은 무릎을 굽혔다. 이제 내가 버텨야 해. 하지만 옥상 가장자리에서 또 한 번 툭 하고 금속이 끊기는 소리가 났다.
헬기 아래로 매달린 남자의 다리가 바람에 흔들렸다. 도윤은 밧줄 끝이 완전히 올라갈 때까지 손을 뻗고 있었다. 손끝이 공기를 잡는 것처럼 허무했다. 그런데 마이너스 남자의 손가락이 갑자기 움직였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스위치처럼 켜진 것처럼 그는 눈을 떴다. 빗물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 텐데도 그 눈은 도윤을 정확히 찾아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남자가 밧줄을 타고 올라가며 도윤의 손목을 붙잡았다. 도윤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손목이 조여왔다. 아프게 잡힌 게 아니라 놓치기 싫어서 미친 듯이 붙든 손이었다. 남자의 입술이 떨렸다. 무서워하지 마. 목소리는 바람에 찢겨나갔지만 다음 말은 선명했다. 울보야. 그 한 단어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울보는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보육원 겨울밤, 이불이 얇아 손이 얼던 날, 몰래 울던 도윤의 머리를 두드리며 웃던 아이. 야, 울보, 내일은 내가 먼저 일어날게. 그렇게 말하던 친형제 같던 형. 도윤의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남자는 다시 속삭이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밧줄이 팽팽해지며 헬기가 방향을 틀었다. 둘의 손은 강제로 벌어졌다. 도윤의 손목에서 남자의 온기가 쓸려나가듯 사라졌다. 잠깐만요. 도윤이 소리쳤다. 당신, 지금. 헬기는 더 멀어졌다. 탐조등은 한 번 마지막으로 도윤을 훑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살렸는지, 왜 그 말이 들렸는지 마이너스 모든 질문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때 옥상 아래에서 굉음이 다시 올라왔다. 처음과는 다른 더 가까운 소리. 물과 진흙이 다시 한번 방향을 바꾸며 덮쳐오는 기척이었다. 도윤은 벽에 손을 짚었다.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옥상 끝에서 구조물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렸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몸을 돌렸다. 이제는 혼자 살아남을 방법을 만들어야 했다. 옥상 가장자리에서 툭 하고 금속이 끊기는 소리가 또 났다. 도윤은 반사적으로 몸을 낮췄다. 바람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힘이 옥상을 밀어 올리는 느낌이었다. 건물 전체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한꺼번에 내뱉는 것처럼 떨렸다. 도윤은 난간을 붙잡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어둠 속에서 익숙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어딘가로 굴러갔던 그 낡은 큐브였다. 도윤은 빗속을 더듬어 큐브를 찾았다. 손끝에 다른 모서리가 닿는 순간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너라도 남아 있어야지. 그는 큐브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아래층에서 물이 치솟는 소리가 커졌다. 기둥이 버티는 소리가 뚝뚝 끊어졌다. 도윤은 옥상 출입문 쪽을 봤지만 이미 그 문은 물과 바람에 눌려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도구함을 내려놓고 옥상 끝으로 달렸다. 눈앞에 떠다니는 것은 지붕 조각, 나무 파편, 간판의 일부, 무엇이든 잠깐이라도 발판이 될 만한 것들 뿐이었다. 지금이야.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하듯 외치고 난간을 넘었다. 몸이 공중에 뜨는 짧은 순간 그는 할머니 얼굴을 떠올렸다. 도윤아, 밥은 먹었니? 그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도윤의 발이 떠내려가는 지붕 파편 위에 닿았다. 미끄러졌다. 다시 중심을 잡았다. 그는 무릎을 굽힌 채 파편의 가장 낮은 곳에 몸을 붙였다. 물살이 그의 허리를
가슴을, 어깨를 차례로 밀어 올렸다.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입을 꾹 다물었다. 아직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떠내려갔다. 빛도 방향도 없는 물길이 그를 데려갔다. 중간중간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지만 그는 눈을 감고 팔로 머리를 감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른다. 어느 순간부터 물살이 느려졌고 바닥이 발끝에 닿았다. 도유는 비틀거리며 둔치 쪽으로 기어나왔다. 젖은 흙 위에 손바닥을 대자 손이 아니라 몸 전체가 살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큐브는 그대로 있었다. 도유는 그걸 꽉 쥐고 마지막 힘으로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눈앞이 서서히 흐려졌다. 멀리서 또 누군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았다. 다음 날 임시진료소는 체육관을 닮아 있었다. 바닥엔 얇은 매트가 길게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담요를 어깨에 걸친 채 줄을 섰다. 도유는 복끝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엔 종이컵 하나와 이름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군가 바삐 지나가며 말했다. 다음 환자요. 여기 비워야 해요. 도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직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 그는 주머니를 확인했다. 큐브는 만져지지 않았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런데 옆에 놓인 작업바지 더미 속에서 딱딱한 모서리가 느껴졌다. 도유는 숨을 내쉬었다. 있다. 아직 있다. 그때 체육관 한쪽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자막이 빠르게 지나갔다. 미래그룹 후계자, 기적적으로 생還. 현재 사립병원 VIP 병실에서 치료 중.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그 재벌 아들, 살아났대. 경호원도 붙었다더라. 세상이 다르긴 다르다. 도유는 화면 속 얼굴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어젯밤 그 남자, 울보야라고 속삭였던 그 남자. 도유는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그분,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간호사는 그를 위아래로 훑었다. 지금은 다들 힘들어요. 줄 서세요. 도유는 다시 말하려 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군가 웃듯 말했다. 여기서도 영웅놀이야? 다들 자기가 구했다더라. 도윤의 목이 굳었다. 그는 손바닥을 펴보았다. 거칠게 갈라진 선들이 물에 불어 있었다. 그 손으로 밧줄을 묶었는데 아무도 그 손을 보지 않았다. 그는 TV를 다시 봤다. 화면 속 병원은 유리처럼 반짝였고 누군가는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다. 도윤이 누운 복도엔 소독약 냄새와 젖은 운동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대비가 도윤의 마음을 갈랐다. 그가 정말 나를 기억한다면 왜 아무도 오지 않지? 그 순간 뉴스 앵커가 또박또박 말했다. 미래그룹은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임을 강조하며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천재지변. 어젯밤 들었던 굉음이 떠올랐다. 놓아버린 소리. 도윤은 담요를 벗고 신발끈을 묶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 큐브를 꽉 쥐었다. 내가 직접 가야 해. 그는 아직 몰랐다. 그 발걸음이 그를 더 큰 문 앞에 세울 거라는 걸. 일주일 뒤 서울은 비가 그쳤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미래그룹 본사 앞 유리 외벽은 하늘을 거울처럼 받아냈다. 도윤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자신의 옷은 깨끗하게 빨았지만 값싼 세제 냄새가 오히려 더 초라하게 만들었다. 그는 주머니 속 큐브를 한 번 만지고 자동문으로 들어섰다. 로비는 대리석이었다. 발소리가 딱 하고 울렸다. 도윤은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다.
저 김태성님을 만나야 합니다. 직원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예약 있으세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물건을 돌려드려야 해서요. 무슨 물건인데요? 도윤은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 여기서 꺼내면 빼앗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리조트에서 사고 때 도윤이 말을 잇는 순간 경비원은 이미 그의 팔을 가볍게 막았다. 지금 같은 때 이런 분들 찾으러 오시는 분 많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그분을 마이너스 잠깐만요. 경비원의 표정이 굳었다. 따라오세요. 도윤은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때였다. 주머니에서 큐브가 미끄러져 나왔다. 딸깍. 큐브가 대리석 위를 구르며 빛을 받았다. 도윤은 얼른 주워쥐었다. 그 짧은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꽂혔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얼굴에는 익숙한 권력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비켜섰다. 남자는 도윤의 손, 정확히는 큐브를 보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무 말 없이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다. 그 속삭임 하나로 로비의 공기가 바뀌었다. 경비원의 손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이쪽입니다. 도윤은 유리문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끌려가며 큐브를 더 깊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말하고 싶었다. 그분이 나를 불렀다. 울보라고. 하지만 이 로비에서 그의 말은 먼지처럼 취급될 것 같았다. 문이 닫히기 직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검은 코트의 남자는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도윤은 깨달았다. 방금 자신을 본 그 남자가 감사가 아니라 처리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보안실은 로비와 달랐다. 창이 없었고 공기는 차갑게 고여 있었다. 도윤은 금속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문이 열리자 아까의 검은 코트 남자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그를 장 전무님이라고 불렀다. 장 전무는 앉지도 않고 도윤을 내려다봤다. 이거 어디서 났지? 그가 손을 내밀었다. 도윤은 주머니 속 큐브를 더 깊게 눌렀다. 리조트에서 떨어진 걸 제가 주었다. 장 전무가 웃었다. 웃음은 소리만 흉내냈고 눈은 움직이지 않았다. 재난 직후 VIP 물품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어. 도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는 그분을 옥상에서 구조 헬기 밧줄에 마이너스 그만. 장 전무의 손이 공중에서 딱 멈췄다. 여기선 그런 이야기 필요 없어. 그는 뒤쪽 화면을 켰다. CCTV 영상이 흘렀다. 도윤의 얼굴과 비슷했지만 움직임이 어색했다. 프레임도 이상하게 끊겨 있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아닙니다. 그럼 누군데? 장 전무는 태연하게 되물었다. 너 같은 사람, 이름 바꾸면 끝이야. 그래도 여기선 기록이 남지. 도윤의 손이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다. 그는 말하고 싶었다. 그분이 나를 알아봤다. 울보라고. 하지만 장 전무의 눈은 이미 결론을 써놓은 사람의 눈이었다. 장 전무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비밀 유지 각서, 서명해. 왜요? 내가 아는 게 우리 회사에 도움이 안 되거든. 도윤은 침을 삼켰다. 저는 보상 같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마이너스 바라지 않는다고. 장 전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럼 더 쉽지. 서명하면 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도윤은 펜을 받았다. 손끝이 떨렸다. 마이너스 이번엔 분노였다. 그는 서명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살아남아야 한다. 지금은 장 전무는 마지막으로 도윤의 주머니를 한 번 봤다. 그 물건 없어졌다고 해. 도윤은 눈을 마주쳤다. 네, 그 한 글자 안에 거짓말이 들어갔다. 큐브는 그의 주머니 안에 있었다. 문이 열리고 경비원이 들어왔다. 내보내. 도윤이 복도로 밀려나가는 순간 장 전무의 목소리가 뒤에서 따라왔다. 다시 나타나면. 도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심장은 멈춘 것처럼 무거웠다. 리조트는 도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해고 통보는 문자 한 줄이었다. 업무 태만 및 무단 잔류. 그 한 줄이 그의 지난 밤을 지워버렸다. 도윤은 할머니가 잠든 방 문을 살짝 닫고 좁은 부엌에서 라면 물을 올렸다. 가스불이 약해 끓는데 오래 걸렸다. 그 사이 그는 통장 앱을 켰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화가 울렸다. 청소 용역업체였다. 미래그룹 쪽 현장 인력 급하게 구합니다. 야간도 가능하세요? 도윤은 잠깐 망설였다. 그 건물, 그 남자, 그 삼촌. 도윤은 라면 봉지를 찢으며 대답했다. 가능합니다. 다음 날 그는 회색 유니폼을 받았다. 가슴엔 작은 명찰이 붙었다. 박도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은 더 작아진 느낌이었다. 미래그룹 건물 뒤편, 직원 출입구는 로비와 달랐다. 금속문, 지문 인식기, 그리고 출입증 없으면 출입 금지라는 빨간 글자. 도윤은 출입증을 목에 걸고 문을 통과했다. 복도 바닥은 반짝였고 걸레는 그 반짝임을 더 키웠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도윤을 스치듯 봤다. 그러나 눈길이 머무는 건 가방, 넥타이, 휴대폰뿐이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배경이 됐다. 도윤은 카트를 밀며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VIP층 버튼은 따로 있었다. 카드키를 대야만 불이 들어왔다. 그는 주머니 속 큐브를 손으로 눌렀다. 딱딱한 감촉이 마음을 붙잡아줬다.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안에는 향수 냄새가 가볍게 떠 있었다. 도윤은 카트를 끌고 들어가 조용히 VIP층을 눌렀다. 숫자가 올라갔다. 10층, 20층, 30층. 그 숫자만큼 도윤의 숨도 같이 올라갔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이 순간부터 도윤은 밖에서 두드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리고 안쪽에는 장 전무가 만든 규칙과 거짓말이 촘촘히 깔려 있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며 딩 소리를 냈다. 문이 열렸다. 도윤은 카트를 한 번 더 꽉 잡았다. 그는 아직 몰랐다. 바로 2층에서 자신을 잊은 눈빛과 마주치게 될 거라는 걸. VIP층 복도는 새벽에도 밝았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는데 이곳만은 늘 깨어있는 것처럼 조용히 빛났다. 박도윤은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았다. 걸레가 지나간 자리만큼 반짝임이 길게 남았다. 그는 일부러 숨을 죽였다. 2층에서는 소리도 신분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먼저 검은 정장 구두들이 나왔다. 경호원들이었다. 그들 사이로 휠체어가 조용히 굴러나왔다. 김태성. 도윤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들킬 것 같았다. 하지만 눈은 어쩔 수 없이 그 얼굴을 따라갔다. 태성의 표정은 차가웠다. 어딘가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아무것도 보지 않는 사람의 얼굴. 도윤은 마음속으로 불렀다. 형,
입 밖으로는 못 내뱉었다. 그 한 글자 때문에 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몰랐다. 태성이 도윤 앞을 지나가며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이 도윤을 스쳤다. 스치고 끝. 낯선 사람을 지나치는 눈이었다. 도윤의 손가락이 걸레를 더 세게 쥐었다. 기억 상실. 진짜였구나. 그때 뒤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장전무였다. 태성아, 컨디션은 어때? 자극적인 건 피하고. 그는 부드러운 척 말을 골라 했다. 하지만 말끝엔 늘 통제가 붙어 있었다. 태성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장 전무가 더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리조트 직원들 말이야. 제대로 대피 안내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어. 너도 알지? 내가 당한 일, 누구 책임인지. 도윤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걸레물이 바닥에 한 방울 떨어졌다. 그 작은 소리에 경호원 하나가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얼른 걸레를 다시 문질렀다. 눈을 내리깔고 아무것도 못 들은 척했다. 하지만 귀는 이미 그 말에 붙잡혔다. 직원들 태만, 누구 책임. 태성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러고는 다시 힘이 풀린 듯 손가락이 내려앉았다. 도윤은 속으로 말했다. 형,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그는 목까지 올라온 말을 삼켰다. 삼키는 순간 뭔가 결정된 느낌이 들었다. 말로는 못한다. 다른 길이 필요하다. 태성 일행이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복도엔 다시 청소기 바퀴 소리만 남았다. 도윤은 걸레를 헹구러 카트를 끌며 주머니 속 큐브를 살짝 눌렀다. 딱딱한 모서리가 손가락에 닿자 마음이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복도 끝 회의실 문틈으로 또 다른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그 청소 인력, 신원 다시 확인해. 도윤의 발걸음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태성의 개인 집무실은 냄새가 달랐다. 향이 아닌 종이와 차가운 금속 냄새. 누군가의 결정이 쌓인 냄새였다. 도윤은 출입 기록을 찍고 조용히 들어갔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동선. 그 규칙이 오히려 그를 숨겨줬다. 투명 인간에게 가장 좋은 보호막은 규칙이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도윤은 먼지를 닦는 척하며 서류 위쪽을 살짝 비켜냈다. 그 아래 태성이 쓰는 만년필이 있었다. 금속 몸통이 아주 얇게 빛났다. 도윤은 손이 저절로 그 펜 쪽으로 갔다가 멈췄다. 안 돼. 여기서는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말했다. 그가 나를 알아보게 해야 해. 아니면 영원히. 도윤은 카트 아래 칸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자신이 쓰는 값싼 볼펜으로 단 한 줄만 적었다. 울보가 기다려. 글씨가 삐뚤었다. 손이 떨려서가 아니라 망설임이 남아있어서였다. 그는 메모지를 접어 책상 모서리, 펜 아래에 아주 살짝 밀어 넣었다. 그 순간 천장 구석의 CCTV가 눈에 들어왔다. 빨간 불빛이 아주 작게 깜빡였다. 도윤의 목이 바짝 마르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걸레질을 시작했다. 너무 급하면 의심받는다. 너무 느려도 의심받는다. 도윤은 평소 속도로 책장, 창문, 바닥을 닦았다. 그러면서도 심장은 하나의 문장에 매달려 있었다. 울보. 청소를 마치고 문을 닫기 직전 메모지는 보이지 않았다. 잘 숨겨졌다. 복도를 나서자 발소리가 들렸다. 경호원이 태성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도윤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카트를 밀어 벽 쪽으로 붙었다.
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집무실로 들어갔다. 몇 분 후였다. 집무실 문틈으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 아주 짧은 신음 같은 숨. 경호원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태성의 목소리가 뒤늦게 따라왔다. 도윤은 발이 굳었다. 그 한 줄이 태성 안에서 무언가를 건드린 걸까? 그는 아직 몰랐다. 한 장의 쪽지가 기억의 문을 억지로 흔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그때 도윤의 무전기에 짧은 호출음이 울렸다. 청소팀 3번, VIP층 기록 확인하러 보안실 오세요. 도윤의 손에서 카트 손잡이가 미끄러질 뻔했다. 야간 청소 시간. 본사는 낮과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낮에는 유리처럼 반짝이던 복도가 밤에는 긴 그림자를 끌고 다녔다. 도윤은 보안실 호출 이후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날은 다행히 동선 점검이라는 말로 끝났지만 시선이 따라다니는 느낌은 남았다. 나를 보고 있다. 그런 밤, 도윤은 장 전무방 앞에서 쓰레기 봉투를 교체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안쪽에서 종이 냄새가 났다. 파쇄기 소리가 들린 건 그 직후였다. 윙 마이너스 하는 규칙적인 소리. 도윤은 숨을 고르고 봉투를 묶어 카트에 실었다. 그리고 복도트로 돌아 나오려는 순간 봉투 한쪽에서 종이 조각이 삐져나와 있는 것을 봤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조각을 아주 조심히 당겼다. 파쇄가 완전히 되지 않은 보고서였다. 도윤은 복도 조명을 등지고 종이를 손바닥으로 가렸다. 읽었다. 방류, 금지, 수위 유지, VIP 호수. 단어들이 이어지자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굉음이 다시 울렸다. 그날 물을 빼야 했는데 누군가가 막았어. 도윤은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려다 멈췄다. 주머니 속엔 큐브가 있었다. 딱딱한 모서리와 종이의 얇은 감촉이 한 곳에서 부딪혔다. 그 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무거웠다. 증거와 기억. 그때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딩 소리가 났다. 누군가 내려왔다. 구두 소리. 느리고 정확했다. 도윤은 즉시 카트를 밀어 기둥 뒤로 숨었다. 등을 벽에 붙이고 숨을 세었다. 하나, 둘, 셋. 장 전무의 비서였다. 그는 파쇄기 옆을 지나가며 봉투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 위를 손가락으로 한번 눌러보았다. 마치 안에 무엇이 남았는지 느끼려는 사람처럼. 도윤의 목이 마르기 시작했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어 종이를 더 깊이 밀어 넣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나지 않게 손가락으로 눌러 숨겼다. 비서는 돌아섰다가 잠깐 멈췄다. 고개를 들어 복도 CCTV를 바라봤다. 그 다음 무전기로 짧게 말했다. 오늘 파쇄기로 확인해.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다. 이 보고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다. 누군가가 없애려는 종이다. 비서가 사라지자 도윤은 천천히 기둥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지만 그는 카트를 밀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표적이 된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큐브가 손끝에 닿았다. 딸깍 하고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밤 복도에 유난히 크게 울린 것 같았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도윤은 화물용 승강기 앞에 서 있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들어가려는 순간 저쪽 복도에서 경호원 둘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다. 그들 사이에 태성이 있었다. 평소와 달리 휠체어가 아니었다.
재활 중이라 컨디션에 따라 휠체어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짧게 걷는 연습을 하기도 했다. 태성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벽 쪽으로 몸을 붙인 채 걸었다. 마치 누군가를 피해 숨는 사람처럼 도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카트 손잡이가 그의 방패였다. 태성이 화물용 승강기 앞에서 멈췄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낮게 말했다. 잠깐만요. 여긴 마이너스. 태성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 혼자 있고 싶어. 그 말이 떨어지자 경호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 발 물러섰다. 그 틈을 타 도윤도 카트를 밀고 승강기 안으로 들어갔다. 둘은 같은 공간에 서게 됐다. 좁은 철상자 안 서로의 숨까지 들릴 만큼. 문이 닫히자 승강기는 올라가기 시작했다. 몇 초는 조용했다.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멈췄다.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태성의 호흡이 달라졌다. 짧아지고 빨라졌다. 그는 벽 쪽으로 손을 뻗어 철판을 더듬었다. 손끝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다. 여기, 왜? 태성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말이 목구멍에 걸린 사람처럼.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멈춘 것 같아요. 하지만 태성은 이미 다른 시간 속으로 들어간 듯했다. 어깨가 굽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가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소리는 도움을 부르는 소리라기보다 나 여기 있어 라고 스스로를 붙잡는 소리였다. 도윤은 순간 보육원 겨울밤을 떠올렸다. 작은 방, 꺼져가는 난로, 형이 불렀던 리듬. 벽을 두드리며 여기 있지 하던 그 방법. 도윤은 결심했다. 그는 카트에서 걸레를 내려놓고 손바닥으로 벽을 두드렸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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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리고 낮게 흥얼거렸다. 말이 아닌 박자. 태성의 두드림이 멈췄다. 그는 도윤 쪽을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도윤은 계속했다. 딱, 딱, 딱. 숨을 맞춰주듯 느리게, 확실하게. 태성의 호흡이 조금씩 길어졌다.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그는 마른 입술로 물었다. 도윤은 대답을 하려다 멈췄다. 그 한마디가 너무 커서 승강기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대답하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승강기 스피커에서 잡음이 튀었다. 화물 승강기 내부 누구 있습니까? 보안팀의 목소리였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숨길 시간은 많지 않았다. 승강기 스피커의 잡음이 다시 한번 튀었다. 응답하세요. 현재 정지 상태 확인 중입니다. 도윤은 입을 열지 못했다. 태성이 먼저 말했다. 나야, 혼자 있었어. 거짓말이었지만 말투는 단호했다. 스피커가 잠시 조용해졌다. 확인했습니다. 복구 중입니다. 잠시만 대기. 그 짧은 틈에 도윤의 마음이 급해졌다. 지금이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태성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의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허공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사람처럼. 도윤의 주머니 속 큐브가 그 손가락을 부르는 것 같았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거 돌려드릴 게 있어요. 태성의 눈이 도윤에게로 왔다. 차갑던 눈빛이 아니었다. 방금 흔들렸던 눈빛. 도윤은 망설였다. 장 전무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또렷했다.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없어졌다는 말로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 지퍼를 조금 내렸다. 낡고 다른 큐브를 꺼냈다. 한 면에 손칠한 색이
승강기 불빛 아래서 더 선명했다. 태성은 큐브를 보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다. 눈동자가 그 얼룩을 더듬었다. 그리고 손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왔다. 도윤은 큐브를 태성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그 순간 태성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딸깍, 딸깍, 딸깍. 속도가 빨랐다. 생각이 아니라 몸이 먼저 하는 움직임이었다. 마치 오래전 어두운 방에서 수백 번 반복했던 동작처럼. 도윤은 입술이 마르는 걸 느꼈다. 기억이 여기 있었어. 태성의 얼굴이 바뀌었다. 놀람,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분노 같은 것.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내 손이 왜 이걸 알아? 말끝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때 승강기가 쿵 하고 다시 움직였다. 불빛이 안정됐다. 문이 열리기 직전 태성이 도윤을 똑바로 봤다. 도윤은 단 한마디만 꺼냈다. 울보, 기억나요? 딩. 문이 열렸다. 바로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로 장 전무의 비서가 서 있었다. 비서의 시선이 태성의 손에 있는 큐브로 곧장 꽂혔다. 그 눈빛 하나로 도윤은 알았다. 이건 반환이 아니라 사건이 된다. 비서가 낮게 말했다. 회장님, 아니, 전무님께 보고드려야겠습니다. 태성의 손이 큐브를 더 꽉 쥐었다. 도윤은 카트 손잡이를 붙잡았다. 승강기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복도의 공기가 차갑게 밀려 들어왔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경호원 하나가 도윤의 명찰을 읽었다. 청소인력 박도윤. 그 이름이 2층에서 처음으로 소리가 되어 울렸다. 보안실의 공기는 얇고 차가웠다. 벽 한쪽 모니터들이 작은 눈처럼 켜져 있었다. 도윤은 의자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땀이 나서 손바닥을 바지에 몇 번 문질렀다. 문이 열리자 장 전무가 들어왔다. 그 뒤로 김태성이 경호원 둘 사이에 앉아 있었다. 휠체어 바퀴가 조용히 바닥을 스쳤다. 태성의 시선이 도윤에게 잠깐 머물렀다. 어제 승강기 안에 흔들리던 눈빛은 없었다. 대신 누군가 옆에서 정리해준 표정이 있었다. 장 전무가 리모컨을 눌렀다. 화면에 영상이 떴다. 어두운 복도. 누군가가 가방을 열고 손을 넣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낡은 큐브가 주머니로 들어가는 듯 보였다. 장 전무가 부드럽게 말했다. 태성아, 내가 봐도 이상하지. 너를 따라다니는 사람. 물건까지. 도윤이 숨을 들이마셨다. 저 아닙니다. 그 영상 끊긴 부분이 마이너스 끊긴 건 내 말이지. 장 전무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청소 인력 출입 기록, VIP 동선, 그리고 쪽지. 그는 쪽지라는 말을 손가락으로 툭 쳤다. 태성이 낮게 물었다. 쪽지요? 장 전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도윤이 적었던 글씨가 그대로였다. 울보가 기다려. 태성의 손가락이 팔걸이를 움켜쥐었다. 짧은 순간 얼굴이 찡그려졌다. 하지만 곧 경호원이 옆에서 괜찮으십니까? 하고 묻자 태성은 고개만 끄덕였다. 도윤은 태성을 바라봤다. 그날 옥상에서 당신이 마이너스장 전무가 말을 자르듯 웃었다. 옛날 이야기로 감정 흔들지 마. 태성은 치료 중이야. 자극 주지 마.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전무님이 숨기는 게 있죠. 댐 보고서. 그 말에 보안 요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도윤은 더 말하려다 멈췄다. 여기서는 단어 하나가 죄가 될 수 있었다. 장 전무가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즉시 해고. 그리고 각서 다시 확인. 그는 펜을 밀었다.
서명하면 조용히 끝내주지. 도윤은 펜을 잡았다.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서명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다. 경호원이 도윤의 출입증을 잡아당겼다. 플라스틱이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도윤의 가슴을 더 크게 쳤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태성을 봤다. 한마디만 해줘요. 나 마이너스 태성의 입술이 움직였다가 멈췄다. 눈이 흔들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도윤을 밖으로 밀어냈다. 도윤은 복도로 끌려나가면서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을 더 깊게 눌렀다. 그때 장 전무가 아주 낮게 말했다. 밖에 나가면 더 큰일 난다. 알지? 문이 닫혔다. 복도는 반짝였고 도윤은 그 반짝임 속에서 더 초라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로비 전광판에 미래그룹 책임 면제 절차 착수라는 자막이 지나갔다. 도윤의 발이 멈췄다. 이 싸움은 이제 입장이 아니라 증거로 해야 했다. 장 전무는 큐브를 태성의 손에 다시 쥐어주며 치료에 필요한 개인 물건이니 절대 놓치지 말라고 낮게 말했다. 도윤은 본사 밖으로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다. 얇지만 끈질긴 비였다. 그는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골랐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붙었다. 주머니 속 종이 조각이 눅눅해질까봐 그는 계속 손으로 눌러 지켰다. 여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익숙한 로고, 익숙한 얼굴들, 김태성이 화면에 잡혔다. 정돈된 정장, 깔끔한 배경, 준비된 문장, 앵커가 말했다. 미래그룹은 이번 사고가 천재지변임을 재확인하며 태성은 서류에 사인을 했다. 카메라가 그의 손을 클로즈업했다. 펜 끝이 종이 위를 지나가고 박수 소리가 작게 깔렸다. 도윤의 손가락이 굳었다. 어제 승강기에서 큐브를 돌리던 그 손가락이 오늘은 면제라는 글자 위에서 움직였다. 사람들이 지하철 플랫폼에서 수군댔다. 그래도 재벌이 책임질 리가. 저런 서명 하나면 끝나지. 도윤은 화면을 똑바로 보며 속으로 말했다. 형제, 은인, 다 소용없다. 그는 결국 저쪽이야. 그는 비에 젖은 종이 조각을 꺼냈다. 기술 보고서의 반쪽짜리 문장들, 방류 금지 수위 유지 VIP 호스 단어들이 이제 더 분명하게 엮였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책상 위에 종이를 펼쳤다. 구겨진 부분을 펴고 테이프로 이어붙였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글자들이 살아났다. 그는 보고서 하단의 이름을 찾았다. 작성자, 검토자, 연락처,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있었다. 도윤은 스마트폰을 켰다. 배터리가 9%였다. 그는 급히 충전기를 꽂고 손가락으로 이름을 검색했다. 김, 영, 수. 그는 중얼거리며 화면을 눌렀다. 몇 번의 검색 끝에 퇴사한 기술자의 인터뷰 조각과 오래된 주소 하나가 떠올랐다. 도윤은 우산도 없이 밖으로 다시 나갔다. 이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이 보고서를 쓴 사람. 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분노로 내딛는 이 걸음이 다시 태성과 마주치게 하는 길이 될지, 완전히 갈라서는 길이 될지. 그리고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 서류 들고 다니지 마. 마지막 경고. 도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다. 퇴사한 댐 기술자의 아파트는 오래된 빌라였다. 계단은 어둡고 벽엔 누군가 급히 붙인 누수 안내문이 덜렁거렸다. 도윤은 4층 앞에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아무 대답이 없었다. 도윤은 다시 눌렀다. 이번엔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고리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문틈 사이로 남자의 눈이 보였다. 경계심이 먼저였다. 누구세요? 저 보고서. 그 보고서 선생님이 쓰신 거죠. 도윤은 종이 조각을 꺼내 문틈으로 보여줬다. 남자는 눈을 크게 떴다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모르는 일입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도윤이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세게 막지 않았다. 다만 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도로만. 선생님, 저도 지금 두렵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근데 누군가는 말해야 해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그랬다고 끝나면. 또 누가 마이너스 남자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가족이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하나 나섰다가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도윤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할머니 집, 무너진 창문, 젖은 이불, 텅 빈 부엌. 사람은 찍히지 않았지만 그 생활이 사라진 자리가 찍혀 있었다. 도윤은 휴대폰을 문틈에 가까이 댔다. 저희는 이미 가만두지 않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남자는 도윤을 안으로 들였다. 방은 어수선했다. 책상 위엔 자격증, 오래된 계산기, 반쯤 마신 커피가 놓여 있었다. 남자가 문을 잠그며 말했다. 그 보고서. 맞아요. 내가 썼어요.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근데 원본은 회사에 있어요. 난 사본도 없고. 도윤이 급히 말했다. 선생님이 증언해 주시면. 남자는 손을 들어 막았다. 증언? 웃기지 마요. 그는 창문 쪽을 힐끗 봤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에요. 명령서 원본이 있어야 해요. 방류를 막으라고 지시한 그 문서. 그게 있으면 나도 말할 수 있어요. 도윤은 숨을 삼켰다. 원본. 그건 장 전무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손은 이미 도윤을 지워야 할 사람으로 적어 놓았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져오겠습니다. 남자가 낮게 덧붙였다. 가져오면 그날 밤 내가 본 걸 다 말해줄게요. 그 말은 약속이자 마지막 기회였다. 도윤은 문을 나서며 계단을 내려갔다.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1층 현관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헤드라이트가 꺼져 있었지만 누군가 안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도윤은 무심한 척 지나쳤다. 심장보다 먼저 발이 빨라졌다. 태성의 아파트는 조용했다. 소리마저 비싼 카펫에 묻히는 곳이었다. 태성은 혼자 거실에 앉아 낡은 큐브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어제부터 머리가 자주 아팠다. 의사는 기억을 억지로 당기면 안 된다고 했지만 태성은 억지로라도 당기고 싶었다. 그는 큐브 한 면, 손으로 칠해진 얼룩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손가락이 움직였다. 딸깍, 딸깍, 딸깍. 몇 번을 돌리다 갑자기 멈췄다. 큐브의 한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었다. 이상하다. 태성은 손톱 끝으로 그 틈을 더듬었다. 툭. 작은 판이 열리듯 큐브 안쪽에서 얇은 칸이 드러났다. 태성의 숨이 멎었다. 그 안에 아주 작은 카드 하나가 있었다. 마이크로 SD. 그리고 접힌 메모지. 태성은 손바닥 위에 그걸 올려두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누군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숨겨둔 것. 사고 전의 자신이 사고 후에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그는 노트북에 카드를 꽂았다. 파일이 열리자 사진이 떴다. 한 남자의 얼굴. 장 전무였다. 옆에는 낯선 사람들, 공사 현장, 서류 봉투. 그리고 마지막 사진엔
장 전무가 누군가에게 문서를 건네는 장면이 있었다. 손가락이 문서 위를 누르고 있었다. 그 다음 폴더에는 방류 금지가 찍힌 결제선이 보이는 문서 사진과 수위 유지 대회비라는 제목의 이메일 캡처가 묶여 있었다. 날짜와 발신자 이름이 또렷했고 태성은 그것이 바로 그날의 지시였음을 알아차렸다. 태성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삼촌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거실의 정적이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메모지를 펼쳤다. 짧은 문장이었다. 네가 기억 못해도 너는 알고 있다. 큐브를 준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이 너를 살릴 거다. 태성은 눈을 감았다. 큐브, 승강기, 리듬, 그리고 청소부의 얼굴. 도윤의 명찰이 떠올랐다. 박도윤.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호원에게 알리면 장 전무에게도 바로 들어갈 것이다. 그는 조용히 코트를 집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기사에게 문자 한 줄만 보냈다. 차는 필요 없어요. 오늘은 혼자 나갈게요. 그는 현관문을 열었다. 복도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앞 CCTV 카메라의 빨간 불빛이 깜빡였다. 태성은 잠깐 멈췄다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걸어 들어갔다. 누군가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멈출 수 없었다. 도윤의 단칸방은 골목 끝 반지하에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면 습기와 라면 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도윤은 책상 위에 보고서 조각을 펼쳐두고 있었다. 테이프가 모자라서 모서리마다 풀풀 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도윤은 얼어붙었다. 또 경고 문자. 또 누군가의 그림자. 그는 문고리를 잡고 숨을 고른 뒤 아주 조금 문을 열었다. 복도 불빛 아래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목이 마르는 느낌이었다. 김태성. 비싼 코트였지만 비에 젖어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그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번엔 정리된 표정이 아니었다. 당신.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지만 태성이 더 빨랐다. 어제 나 아무 말도 못했어요. 태성은 한 걸음 들어오려다 멈췄다. 여기 들어가도 됩니까? 도윤은 문을 더 열어줬다. 태성은 방안을 보고 잠깐 멈췄다. 작은 전기 난로, 벗겨진 벽지, 싱크대 위에 컵라면 2개. 태성의 눈이 그걸 하나하나 담았다. 마치 처음 보는 세상처럼. 도윤은 문을 닫으며 말했다. 당신 누구야?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일부러 그랬다. 울음이 섞일까봐. 태성은 큐브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내가 숨겨둔 게 있었어요. 그는 SD카드를 보여주듯 손을 들었다. 그리고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큐브를 준 사람을 찾아라. 도윤은 웃지도 못했다. 이제 와서. 그는 보고서 조각을 책상 쪽으로 툭 밀었다. 내 눈앞에서 서명했어. 태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삼촌이 말이 끊겼다. 태성은 손을 떨며 큐브를 다시 잡았다. 도윤은 한 걸음 다가갔다. 네가 2번이나 버린 사람. 짧게 끊어 말했다. 어릴 때 그리고 옥상에서. 태성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옥상. 그는 낮게 따라했다. 그리고 손가락이 큐브를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멈췄다. 태성의 입술이 하얗게 되었다. 보육원. 겨울. 벽 두드리던 마이너스. 그는 숨을 들이마시고 마치 금지된 문을 여는 사람처럼 말했다. 입양. 온다고 했던 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한 명만 데려간다고 했지. 그는 침대 끝을 손으로 쓸었다.
너를 데려가고 나를 남겨두게 만든 사람들. 그리고 너는 떠났어. 태성의 눈이 젖어 보였지만 도윤은 그걸 보지 않으려 했다. 대신 태성은 무릎을 굽히듯 몸을 낮췄다가 다시 버티며 섰다. 미안해. 그 한마디가 방 안에 떨어졌다. 값비싼 말이 아니라 늦게 도착한 말처럼 무거웠다. 도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미안하다고 끝낼 수 있으면 난 벌써 끝냈어. 그는 태성의 손에 있는 큐브를 바라봤다. 지금은 뭘 할 건데? 태성은 SD카드를 꼭 쥐었다. 삼촌을 의심해요. 그리고 당신을 지키고 싶어요. 그는 문 쪽을 힐끗 봤다. 근데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있어요. 도윤이 문을 바라보는 순간 마이너스 바깥 골목에서 자동차 문 닫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가까워졌다. 도윤의 손이 책상 위 종이 조각을 급히 덮었다. 반지하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도윤은 숨을 삼켰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김태성은 문 쪽을 힐끗 보고 도윤에게 낮게 말했다. 나가야 해요. 지금.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먼저. 태성은 잠깐 망설이다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계단을 올라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의 발소리들이 방향을 바꿨다. 마치 누굴 놓치지 않겠다는 듯. 도윤은 책상 위 보고서 조각을 재빨리 접어 봉투에 넣었다. 테이프가 들뜬 종이가 손바닥에 걸렸다. 그는 봉투를 싱크대 아래 낡은 냄비 뒤에 밀어 넣었다. 쿵쿵 문이 두드려졌다. 배달 왔어요. 목소리는 친절한 척했지만 억양이 비었다. 도윤은 문에 다가가 잠금쇠를 한 번 더 걸었다. 누구세요? 문 좀 열어봐요. 확인만 하고.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고리가 반대로 돌아갔다. 누군가 도구로 억지로 비트는 소리. 도윤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쾅! 문이 벌어지며 낯선 남자 둘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우비도 우산도 없었다. 젖은 냄새보다 더 먼저 압박이 들어왔다. 서류 어디 있어? 한 남자가 말했다. 도윤은 뒷걸음질 쳤다. 무슨 서류요? 모르는 척 하지 마. 남자는 방을 훑었다. 책상 위, 바닥, 침대 밑. 서랍을 열자 플라스틱이 딱 하고 부러졌다. 전기 난로가 넘어지며 가벼운 불빛이 흔들렸다. 도윤은 휴대폰을 살짝 만졌다. 화면을 보이지 않게 켠 채 녹음 버튼을 눌렀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이번엔 공포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계산이었다. 여기 없네. 다른 남자가 싱크대 아래를 발로 툭 찼다. 냄비가 굴러가며 철그릇 소리가 났다. 그 다음 손이 들어갔다. 봉투가 끌려 나왔다. 종이가 우수수 떨어질 뻔했지만 남자는 재빨리 움켜쥐었다. 이거네. 그는 도윤을 벽 쪽으로 밀었다. 도윤의 어깨가 벽에 닿았고 숨이 짧게 끊겼다. 남자는 더 가까이 와서 낮게 말했다. 입 열면 다음엔 너만 끝나는 게 아니야. 알지? 도윤은 이를 악물었다. 누가 보냈어요? 남자가 비웃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그들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방을 한 번 더 뒤엎었다. 마치 찾는 건 끝났다가 아니라 겁을 남겨야 한다는 사람들처럼. 문이 닫히고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멀어졌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전기 난로는 옆에서 삐걱거렸다. 그는 손끝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녹음은 살아있었다. 도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종이는 빼앗겼지만 목소리는 남았다. 그날 밤 도윤은 기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예요. 원본 얘기. 하지만 기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끊어 말했다. 미안합니다. 나 못해요. 가족이 있어요. 뚝. 통화가 끊겼다. 도윤은 휴대폰을 가만히 내려놓았다. 빈 방이 더 크게 울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알림이 떴다. 태성 후계자, 이사회 긴급 소집. 도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이제 장 전무는 종이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묶으려 하고 있었다. 회의실은 창이 높았다. 서울 하늘이 유리 너머로 잘려들어왔고 긴 테이블 위엔 물병과 서류가 각도를 맞춰 놓여 있었다. 장 전무는 맨 끝자리에 앉았다. 그의 앞에는 임시 경영이라는 이름의 권한이 놓여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사들을 둘러봤다. 오늘은 빠르게 결론 냅시다. 회사가 흔들릴 때일수록 중심이 필요합니다. 김태성은 테이블 중간에 앉아 있었다. 손가락이 팔걸이를 만지작거렸다. 낡은 큐브는 주머니 속에 있었지만 손끝은 계속 딸깍 소리를 찾았다. 장 전무가 화면을 켰다. 최근 태성의 상태에 대해 보고가 있었습니다. 슬라이드엔 정신적 불안정, 외부인 접촉, 사고 후유증 같은 단어들이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다. 태성이 목소리를 냈다. 삼촌, 이건. 하지만 장 전무는 부드럽게 손을 들어 막았다. 자극을 줄 수 있어. 내가 힘든 건 우리 모두 알아.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덮개였다. 이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외부인 접촉이라면? 장 전무가 기다렸다는 듯 리모컨을 눌렀다. 도윤의 얼굴이 화면에 떴다. 보안실에서 보여줬던 그 조작된 영상의 캡처. 그리고 약탈 의혹, 스토킹 가능성이라는 자막. 태성의 턱이 굳었다. 그 사람은 말이 이어지기 전에 장 전무가 낮게 말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흔들려. 기억을 자극하면 위험해. 장 전무는 의사의 소견서를 들어보였다. 서명과 도장이 찍힌 종이. 종이는 늘 사람보다 강했다. 투표용 태블릿이 테이블에 배치됐다. 임시로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고 치료를 우선하자는 아닙니다. 장 전무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마치 치료가 감금과 다르다는 듯. 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의자가 살짝 긁혔다.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모였다. 저는 제정신입니다. 태성이 또렷하게 말했다. 그리고 삼촌을 의심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잠깐 멈췄다. 장 전무의 미소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가 더 단단해졌다. 봐라.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지금 상태를 보여주는 거야. 이사들의 손가락이 태블릿 위를 눌렀다. 찬성, 찬성, 찬성. 결정은 순식간이었다. 문이 열리며 의료진과 경호원들이 들어왔다. 김태성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잠깐 이동하시죠. 태성은 뒤로 물러섰다. 그의 눈이 장 전무를 찔렀다. 장 전무는 낮게 속삭였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회사는 널 지켜. 네가 날 공격하면 넌 혼자가 돼. 태성은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경호원이 먼저 손을 뻗어기기를 받아갔다. 보관하겠습니다. 복도는 길었고 문은 여러 겹이었다. 마지막 문이 닫히는 순간 태성은 잠깐 멈췄다. 쇠가 잠기는 소리. 그 소리가 화물 승강기에서 멈췄던 그 순간과 닮아 있었다. 태성의 숨이 짧아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복도 끝에서 장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이름은 이제 금지야. 태성은 벽에 손바닥을 댔다. 이번엔 누군가가 벽을 두드려주지 않았다.
도윤은 새벽에 편의점에서 택배 상자를 샀다. 겉은 평범한 갈색.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갈 건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남자들의 목소리, 문이 부서지던 소리, 입 열면 끝이라는 말. 도윤은 그 파일을 작은 보이스 레코더에 옮겼다. 오래된 기기였지만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이번엔 청소 유니폼이 아니라 배달 조끼를 입었다. 모자챙을 낮추고 상자를 품에 안았다. 병원 로비는 밝았다. 그 밝음이 도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상자를 보며 물었다. 도윤은 미리 외운 이름을 말했다. 폐쇄병동 3, 김태성님. 영양식 전달입니다. 목소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나왔다. 직원이 손을 뻗어 출입증을 보려는 순간 뒤에서 간호사가 다가왔다. 폐쇄구역은 외부인 출입 안 됩니다. 도윤은 상자를 조금 들어보였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기록도 있어요. 그는 휴대폰 메모에 적어둔 가짜 요청 번호를 보여줬다. 진짜처럼 보이게 숫자를 길게 적어둔 것 뿐이었다. 간호사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확인하고 올게요. 여기 기다리세요. 도윤의 심장이 또 한 번 떨어졌다. 확인하면 끝이다.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척하며 다른 복도 방향을 슬쩍 봤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서비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식자재 카트가 쏟아져 들어왔다. 직원들이 서로 소리치며 길을 내달라고 했다. 도윤은 그 틈으로 상자를 품고 섞여 들어갔다. 잠깐만요. 간호사가 외쳤지만 소란의 목소리가 묻혔다. 서비스 복도는 냄새가 달랐다. 소독약 대신 따뜻한 국물 냄새가 났다. 도윤은 그 냄새를 따라가듯 폐쇄구역 표지판 쪽으로 걸었다. 문 앞엔 경호원이 있었다. 어디 가요? 도윤은 상자를 내밀었다. 영양식. 이름은 김태성. 경호원은 잠깐 망설였지만 상자에 붙은 스티커를 보고 길을 열어줬다. 병원 내부용처럼 보이게 도윤이 직접 붙인 스티커였다. 마침내 문이 열렸다. 태성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표정이 지워진 사람처럼 멍했다. 도윤이 들어서자 태성의 눈이 커졌다. 당신. 도윤은 상자를 내려놓고 빠르게 말했다. 삼촌이 당신을 묶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레코더를 꺼내 태성 손에 쥐어줬다. 이건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 남긴 말이에요. 당신 때문에 온 거예요. 태성의 손가락이 레코더를 감쌌다. 그들이 너를. 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종이는 뺏겼어요. 기술자도 겁먹었어요. 근데 이건 남았어요. 도윤은 태성의 눈을 똑바로 봤다. 당신이 가진 SD 그리고 이 레코더 2개면 길이 생겨요. 태성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결정이 들어 있었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오늘 밤 호텔에서 자선 경매 생중계가 있어요. 삼촌이 거기서 착한 척 할 거예요. 도윤은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쪽엔 영양식이 아니라 간단한 옷 한 벌과 모자였다. 나갈 준비. 지금 해야 해요. 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가 끝내 나왔다.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을게.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복도에서 발소리가 빨라졌다. 문 손잡이가 흔들렸다. 도윤은 숨을 멈췄다. 누구냐? 경호원의 목소리. 시간이 상자 안에서 떨어지고 있었다. 문 손잡이가 다시 한번 흔들렸다. 도윤은 재빨리 상자를 닫고
배달 조끼를 다시 걸쳤다. 점검입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말했다. 태성의 눈이 흔들렸다. 그의 호흡이 짧아졌다. 도윤은 벽을 아주 작게 두드렸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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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태성의 숨이 그 리듬을 따라 길어졌다. 도윤이 낮게 말했다. 지금 태성은 모자를 눌러쓰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다리는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걸었다. 도윤은 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확인했다. 경호원 한 명이 멀찍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배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태성과 나란히 서비스 계단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계단은 어두웠다. 발소리가 울렸다. 뒤에서 누군가 거기서 하고 외쳤다. 도윤은 태성의 팔을 잡아 더 빠르게 내려갔다. 주차장 문이 보이자 공기가 바뀌었다. 차 냄새, 바닥의 기름 냄새, 그리고 바깥의 찬바람. 둘은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도윤의 발이 턱에 걸렸다. 발목이 순간 꺾이며 몸이 앞으로 쏠렸다. 도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통증이 찌르듯 올라왔지만 그는 숨으로 눌러 삼켰다. 뒤에서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저쪽이다. 태성은 도윤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지 않았다. 그러나 더 크게 문제인 건 시간이 없다는 거였다. 도윤이 말했다. 혼자 가. 태성의 눈이 커졌다. 도윤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다. 증거는 형한테 있잖아. SD랑 레코더. 그는 억지로 웃는 척했다. 난 여기서 막을게. 그 말은 옥상의 반복이었다. 한 번만 탈 수 있는 밧줄, 한 번만 살 수 있는 선택. 도윤의 목소리는 단단한 척했지만 손끝은 떨렸다. 태성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이 도윤의 얼굴을 오래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태성이 말했다. 이번엔 같이 나가. 그는 도윤의 팔을 더 꽉 잡았다. 아니면 아무데도 안 가. 도윤이 입을 열기도 전에 태성은 주변을 훑었다. 주차장 한쪽에 배달 차량이 서 있었다. 뒷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태성이 그쪽으로 도윤을 이끌었다. 키. 도윤이 중얼거리자 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키링을 집었다. 어쩌면 누군가 급히 뛰다 흘린 것. 사소한 우연은 첫 불꽃으로만 허락된다고 했지. 이건 그 불 같았다. 태성은 운전석에 올라탔다. 도윤은 발목을 끌듯 올라탔다. 뒤에서 보안 요원이 가까워졌다. 문 열어. 태성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이 떨리며 살아났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차단봉이 앞을 막아섰다. 태성은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이를 악물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고 앞으로 나갔다. 차량이 튕기듯 빠져나갔다. 뒤에서 소리가 터졌고 경비원들의 외침이 멀어졌다. 도윤은 창밖을 보며 숨을 내쉬었다. 편해지지 않았다. 태성이 낮게 말했다. 호텔로 간다. 오늘 밤. 생중계. 도윤은 발목을 움켜쥐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시의 불빛이 앞에 번쩍였다. 그 불빛이 그들을 심판대처럼 부르고 있었다. 호텔 연회장은 따뜻했다. 샹들리에가 유리 조각처럼 빛을 쏟아냈고 바닥은 대리석보다 더 매끈해 보였다. 사람들은 검은 정장을 입고 웃었다. 웃음이 한 번 튀면 옆 사람이 따라 웃었다. 서로의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좋은 일처럼 울렸다. 무대 위엔 큰 스크린이 있었다. 재난 현장의 사진들이 지나갔다. 진흙이 묻은 길, 무너진 담장,
텅 빈 방. 그리고 그 아래엔 이재민 돕기 자선 경매라는 글씨. 장 전무가 단상에 올랐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살짝 누르는 동작을 했다. 우리 미래그룹은 아픔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단정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카메라가 그를 비췄다. 생중계 표시가 화면 구석에 떠 있었다. 장 전무는 각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면 진심처럼 보이는지도. 그때 연회장 뒷문 쪽에서 소란이 났다. 경호원들이 어깨를 세우며 길을 막았다. 초대장 확인.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문이 한 번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이 열렸다. 비가 묻은 공기가 연회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태성의 코트는 젖어 있었고 바지 끝은 먼지가 묻어 있었다. 도유는 한쪽 다리를 조심스럽게 딛고 서 있었다. 얼굴엔 피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았다. 연회장 안의 대화가 뚝 끊겼다. 잔 부딪히는 소리도 멈췄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저 사람 후계자 아니야? 왜 저렇게? 장 전무의 손이 단상 위에서 잠깐 멈췄다. 그 미세한 멈춤이 화면을 타고 전국으로 흘러갔다. 경호원이 태성 앞을 막았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지금 마이너스 태성은 경호원을 밀치지 않았다.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켜요. 태성이 말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연회장 전체에 울렸다. 그는 손에 쥔 작은 레코더를 가만히 들어보였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주머니 속 SD를 눌렀다. 마치 내가 여기 있다고 증명하듯 카메라가 그를 따라왔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 전무는 억지 미소를 띄었지만 눈이 얼어 있었다. 태성은 단상 계단을 올랐다. 사람들이 숨을 참았다. 도유는 뒤에서 한 발 따라가며 버텼다. 발목에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는 표정을 흐리지 않았다. 태성이 마이크 앞에 섰다. 마이크를 잡는 손이 아주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이 공포인지 결심인지 아무도 몰랐다. 장 전무가 낮게, 아주 낮게 말했다. 태성아, 여기서 그러면 넌 끝이야. 태성은 대답 대신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갔다. 그리고 도윤을 한번 바라봤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한 번. 그 순간 연회장 조명이 태성의 얼굴을 정확히 비췄다. 마치 도망칠 곳이 없다는 듯. 그리고 바로 그때 태성이 입을 열었다. 첫 단어가 나오려는 찰나 장 전무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다. 김태성은 마이크를 잡고 숨을 들이마셨다. 연회장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 빛이 도망갈 곳을 지워버리는 느낌이었다. 장 전무가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뻗었다. 태성아, 내려와. 네가 지금 피곤해서. 태성은 손목을 살짝 빼며 말했다. 피곤한 건 카메라 렌즈가 태성의 얼굴을 확대했다. 태성은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옆으로 비켜서 도윤을 손으로 가리켰다. 경호원이 막으려 다가오자 태성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그분은 막지 마세요.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그분이니까. 장 전무의 눈이 차가워졌다. 그는 뒤쪽 스태프에게 손짓했다. 스태프가 급히 음향 쪽으로 달려갔다. 마이크를 끊으려는 동작이었다. 하지만 태성은 더 빨랐다. 그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가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말을 던졌다. 제가 산 건 이 사람 덕분입니다. 한 단어가 연회장 바닥에 떨어졌다. 폭풍. 그날 구조밧줄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는
제 자리를 저에게 줬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장 전무가 웃는 얼굴로 끼어들었다. 감동적인 미담이군. 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미담으로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SD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만든 거짓말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음향이 한번 삐끗했다. 마이크 소리가 줄어들었다. 객석에서 안 들려 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태성은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더니 단상 옆 생중계 카메라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카메라 앞에 레코더를 들었다. 이걸 틀어주세요. 여기, 지금. 그는 스태프를 바라보며 말했다. 단호했다. 거절할 수 없게. 스태프가 망설이는 순간 한 기자가 소리쳤다. 지금 생중계입니다. 끊지 마세요. 태성은 레코더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작은 기기에서 또렷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류 어디 있어? 입 열면 다음엔 너만 끝나는 게 아니야. 연회장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졌다. 장 전무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단상 아래 경호원에게 낮게 말했다. 당장 끌어내. 경호원들이 움직이려는 순간 태성이 소리치지 않고 말했다. 여기서 멈추면 더 크게 터집니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 홍수는 단순한 폭우가 아니었습니다. 방류를 막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장식용 호수 수위를 위해서요. 장 전무가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다. 태성은 그를 똑바로 보며 마지막 말을 했다. 3초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리켰다. 저도 이 시스템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장 전무의 입이 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연회장 문이 열리며 정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는 도망이 아니라 맞서는 시간이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다른 장소가 되었다. 샹들리에가 그대로인데도 공기가 차갑게 변했다. 장 전무는 웃으며 두 손을 들었다. 오해입니다. 우리 조카가 치료 중이라. 하지만 경찰의 시선은 웃음에 흔들리지 않았다. 태성은 단상 아래로 내려와 도윤 곁에 섰다. 도윤은 발목을 더 조심히 디뎠다. 도망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태성의 어깨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장 전무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사람들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동작. 그는 아직도 이곳이 자기 무대라고 믿는 사람처럼 움직였다. 전무님, 잠시만요. 한 경찰이 길을 막았다. 장 전무가 목소리를 높였다. 날 누군지 알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했다. 기자, 임원, 해외 파트너. 이름들이 화면에 쏟아졌다. 그 와중에 연회장 뒤쪽에서 또 다른 전화가 들어왔다. 퇴사한 기술자. 김영수가 방송 화면을 보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는 소식이었다. 누군가가 기자에게 외쳤다. 증언자 나왔대. 장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으로 넥타이를 만지며 마지막으로 태성을 노려봤다. 넌 회사까지 같이 무너뜨릴 거야. 태성은 짧게 답했다. 회사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경찰이 장 전무의 팔 옆으로 다가가 안내하듯 말했다. 동행하시죠. 장 전무는 저항하기보다 체면을 붙잡으려는 듯 몸을 세웠다. 하지만 발끝이 흔들렸다. 그때 연회장 벽면 스크린에 실시간 주가 그래프가 떠올랐다. 누군가가 행사용 화면을 실수로 틀어버린 모양이었다. 빨간 막대가 빠르게 내려앉았다. 진짜 끝나는 거 아니야? 태성은 그 그래프를 보며
눈을 감았다.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 숨은 조금 편해졌다. 가면이 벗겨지는 소리가 이런 건가. 도윤은 주머니 속 큐브를 살짝 눌렀다. 딱딱한 모서리가 손끝을 잡아줬다. 태성의 시선이 도윤의 손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들어올렸다. 장 전무는 결국 출구 쪽으로 이끌려갔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그 빛 속에서 장 전무의 얼굴은 더 이상 권력이 아니었다. 그저 급히 계산하는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태성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도윤에게 낮게 말했다.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아. 도윤은 대답 대신 레코더를 더 단단히 쥐어줬다. 그 순간 태성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메시지 한 줄. 피해 보상 협의, 즉시 진행 요청. 내일 오전 9시. 첫 조정. 태성의 눈이 굳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무대가 아니라 삶에서. 그리고 바로 그때 호텔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이 출구를 막기 시작했다. 태성은 도윤의 앞에 서서 길을 만들었다. 가자. 그 한마디가 잃는 시작이자 자유의 시작이었다. 한 달 뒤 산속 마을은 아직도 조용히 무너져 있었다. 말끔한 뉴스 화면에서는 복구 진행이라고 했지만 현장은 손이 부족한 침묵이었다. 김태성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회사에 로비도 없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꼈다. 장갑은 새 것이었지만 손은 어색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트럭에서 내려 삽을 들었다. 옆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집 사람이야. 이제 와서. 태성은 그 수군거림을 모른 척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먼저 무너진 담장 쪽으로 걸어갔다. 삼다리 흙 속으로 들어갔다. 필요한 깊이까지. 그는 흙을 퍼올려 수레에 담았다. 땀이 목 뒤로 흘렀다. 처음엔 힘든 줄도 몰랐다. 하지만 몇 번만 반복해도 허리가 굽고 손바닥이 뜨거워졌다. 태성은 이를 악물었다. 서명 하나보다 무겁다고 느꼈다. 점심 무렵 마을 회관 앞에서 주민 대표가 다가왔다. 당신들 회사가 만든 서류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보상 못 받았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오늘 삽질 몇 번 한다고 달라지나. 태성은 삽을 내려놓고 똑바로 섰다. 맞습니다. 그는 숨을 골랐다. 그래서 서류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은행 확인서, 매각 계약서 사본, 그리고 피해자 직접 보상 펀드라는 제목. 태성은 그 종이를 보여주며 말했다. 차와 별장, 그리고 남은 지분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그 돈은 회사 보험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여기로 들어옵니다. 주민 대표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얼굴이 굳었다. 그래도 믿을 수 없어. 당신들 집안은 늘 말만 했어.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말 말고 오늘부터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삽을 들었다. 저녁까지, 아니 끝날 때까지. 그날 오후 비가 내렸다. 가벼운 비였지만 땅은 금세 미끄러워졌다. 봉사자 하나가 넘어질 뻔하자 태성이 먼저 손을 뻗어 부축했다. 괜찮아요? 그는 크게 말하지 않았다. 그냥 손이 먼저였다. 해가 기울 때쯤 도윤이 마을로 들어왔다. 발목은 아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는 작업 장갑을 끼고 태성 옆에 섰다. 둘은 말없이 같은 수레를 밀었다. 잠깐의 휴식 시간. 누군가 붕어빵 봉지를 들고 다가왔다. 따뜻할 때 먹어. 주민 한 사람이 태성에게 봉지를 내밀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손이 먼저였다.
태성은 봉지를 받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따뜻한 온기가 장갑 너머로 전해졌다. 그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종 조정일 확정. 출석 필요. 태성은 봉지를 내려놓고 다시 삽을 들었다. 이제 속죄는 현장과 법정 둘 다에서 해야 했다. 강가 노을은 조용히 번졌다. 물 위로 붉은 빛이 길게 늘어졌고 바람은 차갑지만 얌전했다. 도윤과 태성은 두개 나란히 앉아 있었다. 도윤은 손가락으로 큐브를 굴리듯 만지작거렸다. 낡은 큐브의 모서리는 여전히 달아 있었다. 이게 없었으면 우리는 다시 못 만났겠지. 태성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안에는 서류가 있었다. 이건 내 앞으로.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은 재산의 절반. 내가 겪은 일, 내 할머니, 내 삶. 도윤은 서류를 보지 않고 봉투를 밀어냈다. 필요 없어. 태성이 놀란 눈으로 도윤을 봤다. 왜? 너는 마이너스. 도윤이 말을 끊었다. 돈은 없어도 살아. 그는 강물을 바라봤다. 근데 사라지는 사람은 다시 못 견뎌. 태성의 목이 굳었다. 그는 잠깐 고개를 숙였다. 나도. 그게 무서워. 말이 낮게 떨어졌다. 내가 또 도망칠까봐. 도윤은 큐브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말했다. 도망치지만 마. 그는 태성을 쳐다봤다. 형이 부자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그냥.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리고 봉투를 다시 꺼냈다. 그럼 이건 타협하자. 그는 서류 중 한 장만 꺼내 도윤 앞에 놓았다. 대학 등록금 지원 서류였다. 태성은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를 사려는 돈이 아니야.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세우게 하는 도구야. 도윤은 서류를 들고 종이 위 글자를 오래 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는 웃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조금 풀렸다. 대신 조건 있어. 뭐든. 도윤이 말했다. 할머니 댁에 한번 같이 가자. 말로 설명하지 말고 직접. 태성은 눈을 깜빡였다가 작게 대답했다. 응, 같이 가. 바람이 강물 위를 한번 스쳤다. 노을이 조금 더 짙어졌다. 도윤은 큐브를 태성 쪽으로 살짝 굴렸다. 태성이 그걸 받아 손바닥에 올렸다. 둘은 잠깐 말이 없었다. 말보다 손의 온도가 먼저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태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종 선고 전 공청회. 내일 오전. 태성은 화면을 끄고 도윤을 봤다. 내일 같이 가줄래? 도윤은 강물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다. 가. 이제 둘은 혼자가 아니었다. 1년 후 작은 사무실의 창문엔 비가 조용히 맺혔다.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지 않은 비였다. 그저 오늘도 일해야 한다는 신호 같은 비. 간판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건설 안전 솔루션. 화려하지 않았다. 대신 단단했다. 박도윤은 책상에 앉아 도면을 펼쳤다. 연필 대신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예전 태성의 집무실에서 봤던 그 금속펜과 비슷한 무게. 도윤은 펜을 들고 선을 그었다. 반듯한 선이 종이 위에 쌓였다. 반듯한 선은 사람을 살린다. 문이 열리며 김태성이 들어왔다. 정장은 아니었다. 깔끔한 셔츠에 소매를 걷었다. 그의 손엔 서류가 아니라 따뜻한 두유와 빵 봉지가 들려 있었다. 먹고 해. 태성이 짧게 말했다. 도윤이 빵을 받으며 툭 내뱉었다. 회장님 같지 않네.
태성이 피식 웃었다. 그건 잃어버렸지. 책상 위에는 두 개의 큐브가 있었다. 하나는 낡고 다른 큐브, 다른 하나는 새 큐브였다. 색이 또렷했다. 태성이 새 큐브를 집었다. 이건 너한테 주려고 샀는데. 도윤이 낡은 큐브를 들어 올렸다. 난 이게 더 좋아. 둘은 동시에 큐브를 돌리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딸깍. 그 소리는 이제 공포가 아니라 리듬이었다. 벽을 두드리던 그 박자와 닮아 있었다. 누가 먼저 맞추나 보자. 도윤이 말했다. 태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야. 둘의 손가락이 빨라졌다. 도윤의 손은 가난한 시간을 지나며 단단해졌고 태성의 손은 기억을 되찾으며 망설임이 줄었다. 그때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병원 탈출하던 날 흑투성이지만 살아있던 두 사람. 표정은 지쳐 있었지만 눈은 살아있었다. 도윤은 큐브를 맞추다 말고 액자를 한번 바라봤다. 태성도 시선을 따라갔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딸깍. 도윤의 큐브 한 면이 맞춰졌다. 태성이 웃으며 속도를 올렸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잠깐 커졌다. 도윤은 펜을 내려놓지 않았다. 태성도 큐브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새로운 현장 점검 의뢰였다. 도윤이 수화기를 들며 말했다.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태성은 큐브를 쥔 채 도윤 옆으로 다가왔다. 같이 가자. 도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 이번엔 같이. 두 개의 큐브는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다. 낡은 것과 새 것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자리였다.